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뷰리핑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어느 분부터 소개할까요? 귀한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모든 기자들이 김종대 의원님 건강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과분한 걱정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청취자분들하고도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그래? 아유, 걱정하고 있다고. 예,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예, 지금은 좀 괜찮으신? 예, 잘 적응하고 예, 있다는 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그 땡땡땡 발언으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유튜브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는 기륜형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죠. 김종배 빠. 김종대빠. 예, 김종대빠. 예. 예, 오늘 모시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국제 이슈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면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지 분석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네타냐후 꼬임에 넘어간 트럼프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2023년에 가자 지구 전쟁, 예. 그다음에 2025년에 이란 그 핵시설 폭격, 예. 그다음에 레바논 전쟁,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026년에 2월 말에 시작된 지금의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그러고 보니까 계속 됐네요.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어떤 전염병처럼 전쟁이 확산되고, 또 어떤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어떤 드론을 하마스의 전사들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습격하는데 그 수법이 똑같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런 어떤 그 지능화된 드론과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레바논을 폭격하는 방식, 또 이란의 과학자를 암살하고, 거기에서 이제 쌓여진 어떤 전쟁 지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지능요? 예, 인간의 속도가 아니라 기계의 속도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 너무 빨라요. 그렇죠.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나 빠른, 이건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타겟팅을, 수백 개의 타겟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검증 없이 폭격을 해버리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인간의 사고 속도를 이미 초월한 초현실적 속도인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마구마구 확산이 되면서 이게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에까지 이르르는, 단순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보기 어렵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쟁 지능이라는 게 네타냐후, 푸틴, 트럼프를 숙주 삼아서 뭐랄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위원님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 누구의 의도가 이렇다, 뭐 어떤 뭐 트럼프가 뭐 나토의 동진을 우려해서 뭐 했다,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보 위협,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 기술이, AI를 동반한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전보다 전쟁을 더 쉽게 하고 쉽게 하게 만들고, 그 영향이 전에 같았으면 뭐 어떤 건 뭐 표적을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 타겟팅을 해서 쏘는데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어려움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전쟁이 아까 감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확산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 놀라운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전쟁과 인간을 좀 먹어 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하네요. 91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이나 2003년에 이라크 해방 자유화 작전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군이 전쟁 준비에 한 3 내지 6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가 전쟁터로 이동하는데 그게 강철산이라 그래서 아이언 마운틴, 그렇죠. 거대한 섬이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시간이 걸린 거죠. 여기 이제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 이동하고,
이런 다음에 D-Day를 잡아서 하는 걸 전쟁이다. 예.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고 원거리에서 어떤 직접 전쟁터에도 가지 않은 어떤 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데를 통제해 가지고 빛의 속도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념이 바뀌었고 예. 그 다음에 이 결심을 할 때도 네. 이렇게 어떤 수학 모델에 의거해 가지고 수백 수천 개의 그 표적을 일시에 그 집중해서 타격을 하다 보니까 손쉬운 승리에 대한 할루시네이션, 일종의 어떤 그 환각에 사람들 쉽게 그렇죠. 권력자들이 빠지면서 예. 이런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할 때요. 한미 연합사 벙커, 탱고 벙커라고 예. 지휘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전쟁 연습을 할 때 그 미 본토에서 오는 인력이 한 2,000명 됩니다. 예. 실제로 매년 이루어지는 훈련에서요. 예. 그 2,000명이 벙커에 들어가는 인력만 2,000명이에요. 그랬던가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그 탱고 벙커에 가보면은 사령관 발코니에 대형 전광판이 8개가 떠 있고 예. 그 아래층에서 그 요원들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예. 뭔가 이렇게 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령관을 보좌하거든요. 예. 그 8개 전광.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2,000명이에요. 그게 이제 훈련이 벌어지는 모습인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예. 그 과정이 아니고 그거죠.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결심을 하게 되고 2,000명이 2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2명으로 예를 들면 2명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인명 피해는 더 커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쟁에 눈을 떠버렸는데 여기에서 손쉬운 승리에 대한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끼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 즉 결정적 전투, 지상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걸 전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리에서 봤을 때. 근데 비디오 게임으로 주는 수학 모델로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일종의 여기서 환각. 환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네타냐후와 모사드가 처음에 이런 환각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트럼프가 말려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AI 하면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논리적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명 피해는 줄어들고 전쟁 기간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인명 피해도 늘고 비용은 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가 이제 착각을 하기는 작년 6월에 이제 그 12일 전쟁 때 이제 B2를 띄워가지고 몇 대를 띄워서 이게 막 폭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우리 1월 3일에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마두로를 잡았죠. 몇 시간 만에.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전쟁이었죠. 그런 게 어떤 그 이번 이란을 통해서도 그 2월 28일에 그 거대한 분노라는 장엄한 분노라는 작전을 통해서 딱 치면은 이란 체제가 그냥 바로 무너지고 이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체제 전복을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이 전쟁을 치렀던 본격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란 핵 제거가 가능할 거라는 할루시네이션에 빠졌다. 환각에 빠졌어.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실제 전쟁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이란 체제가 바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호르무즈 위협을 이제 그 인젤로 잡아가지고 버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치면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게 발톱무좀 치료하고 똑같아요. 약의 그 제조법하고 효능 그 설명서 보면은 요거 한 발만 잘 바르면 한 번만 바르면 낫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 발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이 약만 바르면은 안 날 무좀이 없어. 근데 안 낫고 40년 가. 왜 그러냐? 겉에 보이는 표면은 약을 바르면 낫지만 발톱 무좀은 그 병원균이 발톱 속에 있는겨. 그렇죠. 즉 비가시적 영역이라고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인비저블 영역이라고. 그
비가시적 영역, 즉 인간의 심리와 그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는 눈에 안 띄는 세계고 거기가 전쟁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AI는 네. 무좀은 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무좀약 같은 거. 무좀약. 버튼 칠해버리는 무좀약 같은 거야. 그런데 그런다고 발톱 무좀 나냐? 의사 찾아가봐. 안 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뭐 좀 갑자기 좀 뛰는 감이 감이 있습니다만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AI에 의존을 하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종전의 협상이라는 것도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란하고 트럼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단순히 요구 조건이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당사자가 승전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둘 다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은 예. 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미군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쫓아낸 승전국이기 때문에 예. 승전국의 권리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석유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 해협은 드디어 우리가 통제하고 장악했어. 우리가 이겼어 이거고.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이제는 이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예. 또 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는 아픔을 강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주도하고 통제한 내 입장에서 종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장기화되느냐 하면은 이런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서 멈추고 어떤 더 이상의 어떤 확전을 막기 위한, 우리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을 종결할 때 그 논리가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내가 이겼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는 이것으로 풀어가고 그 다음에 뭘 필요하냐면 내가 이기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이벤트를 갖고 싶으니까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왜 그러냐? 내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이래서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장기 소모전으로 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승전국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네요. 언어를 쓰고 있다. 난 그게 안 풀리는 원인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란은 네. 이 전쟁이 지지 않으면 이긴 전쟁이거든요. 체제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핵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견뎌낸 거잖아요. 네.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해가면서 자기네들 표현으로 종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견뎌냈다 이 미국의 공격을. 그리고 뭐 하메네이랑 뭐 지도부가 다 몰살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제를 지켜냈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지 않으면 이긴 전쟁이 또 어느 의미에서 맞고 호르무즈 해협을 손에 쥐고서 전 세계 경제를 내 손 안에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또 그 사람들 시아파 전통에 있어서 그 순교라는 의미가 각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긴 나라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진 나라는 그 자기 스스로 납득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머릿속에는 자기는 패배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고 어쨌든 내가 때려가지고 쟤네 핵시설을 다 파괴했고 뭐 지도자도 다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오려면 또 자기 이겼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제 승자와 승자가 이렇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타협이 안 된다. 어쨌거나 협상은 좀 어렵고 그럼 이 국면이 계속 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지금 전쟁 9주째인데 그 전쟁이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을 인질로 해서 이것이 벌어지는 소모전의 양상으로 가는 게 가장 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도 전쟁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일단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나 국제은행 또 IMF 같은 데서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주 차에 진입할 때 굉장히 아픈 공급망의 어떤 그 마비의 아픔이 고통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증폭이 되고 5월 말하고 6월 초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주 차가 되면은 이제 식량 위기로 이게 식량 위기까지요? 바뀝니다. 왜냐하면 파종기를 넘기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그 사이에 못 준 거예요. 비료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주 차가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복합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우리로서도 절체절명의 이제 고비가 그때 오는 거고 그때까지 이걸 잘 남겨야 되는데 자 우크라이나 전쟁 봅시다. 2022년 2월에 발생했어요.
그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흑해에서 제해권을 확립하고 예. 우크라이나에 식량 수출하는 항구를 다 장악하리라는 계산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괴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미사일하고 그렇죠. 드론에 예. 이게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인상적 승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거에 사실 특히 주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흑해에서 러시아가 제해권을 잃어버리고 우크라이나 항구가 식량 수출에 어느 정도 개방이 되면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은 겁니다.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4년 후에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항구가 안 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전쟁의 어떤 그 비극성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왔을 예. 때.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12주차에서 16주차 되는 6월까지가 가장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 되는 시기인데 그 전에 이 고통에 대한 완화제, 예. 어떤 대체제, 보완제들이 서둘러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종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해도 사실은 종전이 돼도 회복이 안 되는 공급망인데 그나마 그것마저 안 됐을 때는 더 위험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 상황인 거네요. 지금 언론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심각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예상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네. 미국과 이란에게만 이 전쟁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이러한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집단지성이 이 문제에 이제 어떻게 관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논소리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주 16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좀 있어. 이그 협상의 지금 과정을 제가 매주 올 때마다 이제 먼저 복습을 해드리고 예측을 해드리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나왔던 게 왜 그 이란은 미국 역봉쇄하고 있잖아요. 네. 역봉쇄를 풀어라. 예. 라는 게 이란의 얘기고 미국의 얘기는 니네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빨리 안에 갖고 와라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안에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14개조로 된 어떤 맞습니다. 그 안에 갖고 왔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보고서 이걸로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트위터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예. 자기 그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뭐 트루스 소셜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달라고 해서 안에 냈는데 그 트럼프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해협을 열라는 것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게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죠. 뭐냐면은 지금 이란이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해협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해협을 잡고 있는 카드를 자기네들이 무력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해협을 자기네들이 뭐 미군이 내가 봤을 때 미 해군이 뭐 에스코팅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뚫어내려는 것 같고 그 중간에 미국이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하면 이게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양쪽의 협상이 지금 계속 안 맞고 있다. 예.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가 뭐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란이 안에 냈는데 이게 뭐 얘기가 되는 것 같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든가 이란이 원하는 대로 그럼 우리도 역봉쇄를 접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게 얘기가 안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없으나 만약에 그 미 함선을 동원해서 이제 에스코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란이 만약 반격하게 된다면은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게 저는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 지금 그 항모전단 3개와 구축함 수십 척이 가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깥에 있어요. 예, 바깥에. 네.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양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전력은 기본적으로 블루워터 그러니까 대양 해군 전력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브라운 워터. 그렇죠. 말하자면 수심이 이거든요. 예. 이런 데는 저런 전력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NLL을 지킨 한국 해군을 보내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브라운 워터죠, 서해가. 그렇지. 우리 서해 NLL 보십시오. 꾸불꾸불 엄청 복잡한 데다가 도서 지역 있지, 해안 있지. 거기에다가 그 건너편에 북한의 광활한 육지가 거기가 전부 포와 미사일 밭이에요. 거기에서 훈련된. 거기에 우리 작은 섬 5개, 좁쌀만한 거. 이게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런데 길이가 200km예요.
그런데 저 호르무즈 해협 160km 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해군 같이 작고 빠른 고속정과 연안 전투함이 여기에 투입돼서 기뢰 제거도 하고 저기 연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미군의 저 전략은 뭐냐? 저거는 대양 해군이지. 맞지 않는 전력이네요. 그러니까 망치가 필요한데 톱을 가져갔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거기에다 기뢰 제거 능력 제로입니다. 365가예요. 그 연안 전투함 한 대도 없어요. 저기 아무것도 안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기 이런 데 큰 배가 나타나면 오히려 재앙입니다. 우리 저기 고속정이 지키는 저 백령도에 그게 한 3,400톤 되는 거죠, 그 배가. 네. 그렇죠. 아니 100몇십 톤은 작고 그렇죠. 빠른 거. 그런데 천안함이 갔다 무슨 꼴 당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거는 구축함이 안 가는 데인데 그때 예. 똥폼 잡고 갔다가 천안함이 비극이 1,500톤이거든요. 근데 미국 이지스함이 보통 7,000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엄청나게. 근데 항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걸.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프리덤 뭐 저기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1987년도 모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있었던 일인가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저기 미군이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거를 뚫기 위해서 유조선 호송 작전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쿠웨이트 유조선에다가 네. 미국 깃발을 달고 네. 미국 저기 선박으로 위장해가지고 아 그래요? 빼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란이 군수 사적 조치를 해서 그때 미국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란 해군을 괴멸시켰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드론도 없었고 아 그렇네요. 뭐냐면 포와 미사일일 정도고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해전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더 지대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 발전해 가지고 이때 그때와 같은 양상으로 호송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군 전력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리고 안 거기에 대한 된다니까? 대응할 수 있는 전력도 없고. 예. 그러려면 이걸 하려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기뢰 제거함이나 연안 전투 전력이 가야 지원을 하는데.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얘기는 그거 없이 혼자 하겠다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네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30분 동안 저희가 지금 얘기했는데 결론은 볼시잖아요. 네. 예. 허무하긴 한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지옥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니 그런데 프로젝트, 얼마 예. 전에 난 어쨌거나 트럼프가 제가 이 여쭤보고 이야기하는 싶은 건, 배경이 이해가 가는 게 아 그래요? 지금 저기 미국 내에서 가장 역설적인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거는 네. 나스닥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때린 거하고 예. 유가가 140달러로 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모순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현상이 경제의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유가가 오르면 나스닥은 떨어져야 되는 원래 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유가가 오르고 한쪽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아슬아슬한 균형인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 게 프로젝트 얘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저기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배 좀 빼내줘 하고 미국에 막 부탁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준 거다. 사실상 가능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와. 지금 이걸 국방부하고 상의하고 한 말이냐 그러면은 독일에서 5,000명 빼겠다 그랬는데 주말에 난리가 난 게 이게 펜타곤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한 말이라.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질러버려 난리가 났는데 이 건 역시도 제대로 된 작전이나 이 군사적 준비가 됐다는 보고 없이 예. 트럼프가 먼저 앞서 나가고 펜타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난 이런 의혹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주동미군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30분 지났는데요. 앞으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10분만 아니, 더. 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동미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한미군하고의 관련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군요.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전쟁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6,000여 명 중에 5,000명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5,000명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부와 트럼프와의 교감에서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논소리 의원님 한번 이 주동미군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군이 어떤 그 뭐 주한미군이든지 주동미군이든지 태세를 바꾸려면은 이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제 뭐 5천 명 빼, 뭐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NSS라고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게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은 유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뭐 국가 안보 전략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망을 드러내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운명을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백인 수가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절반이 줄어드네. 그러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예전 같은 관계가 좀 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를 뉘앙스를 뭐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돕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국가 방위 전략에서는 유럽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이내가 지켜라. 우리한테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더 아시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라고 해서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포스처 리뷰를 보면 아마도 유럽에서 이제 나토 동맹을 좀 약화시키면서 병력을 뺀다는 계획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트럼프가 이제 메르츠 총리가 하는 얘기 가지고 이제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자기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 계획을 이미 짜고 있던 계획을 좀 굉장히 당겨서. 질러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5천 명이 아주 저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얘네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숫자를 가지고 아마 좀 뭐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아마 뭐 나토 동맹은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5천 명을 뺀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분들을 뺀다는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아마 의미하는 5천 명을 빼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마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아마 뭐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저기 뭐 방위 안보적인 관여를 성도를 좀 낮추면서 뭐 니네가 해라는 식으로 좀 빠질 것 같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미국 더 이상 못 믿겠다. 유럽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아마 해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주동미군은 연장해서 우리 주한미군 관련성도 한번 이야기를 좀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한 영역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대통령이 요즘 자주국방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작년부터 최근 이르기까지.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멀쩡히 있는데 왜 저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자율적 자주국방이라고 엄청 센 용어를 쓰고 올해는 뭐라 그랬냐면은 외국군에 의존하는 국방이 어떻게 국방이냐. 여기까지 하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할 때는 뭔가 있는 거지. 아무 일 없이 무책임하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지금 주동미군 주동미군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거의 판깨기 방식입니다. 이게 주동미군이 어떤 미군이냐? 유럽과 아프리카 전체 방위의 센터예요. 그래요? 여기가 미군의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어찌 보면. 예를 들면은 어댑티브 프레이스 저기 에어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단계별 통합 미사일 방어 센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심 센터가 되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아프리카 사령부까지 거기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사령부가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도 거기가 발진기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36,000명이라는 대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미국의 전략 자산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장거리 뭐 방어 체제라든가 다크이글 초음속 미사일 부대 뭐 이런 이야기. 초음속 이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군을 주둔 여건을 흔들어 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무기 토마호크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열은 굉장히 어떤 기존의 안보의 시스템과
체제의 근간을 지금 예. 흔들어대고 또 그 전에 트럼프가 푸틴하고 90분간 통화했어요. 그렇죠. 아, 그랬나요? 그러면 유럽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다. 누구 편인지를. 이거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 유럽에 있는 군대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랑 그 미국이랑 푸틴이랑 트럼프랑 친하잖아요. 맨 전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죠. 트럼프가 보기에는 푸틴이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닌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은.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관점과 네. 유럽이 생각하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괴리가 상당히 크고 이렇게 괴리가 크면 이 동맹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기 힘들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보는 중국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시선과 예. 우리가 보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시선이 뭐 동맹이지만 아주 다르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점점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아마도 요구하는 게 한국이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위협은 니들이 알아서 1차적인 대응은 하고 예. 우리는 이제 중국 견제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계속 얘기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은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 대한 한국과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시선이 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 비협조로 한다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럴 바에는 우리도 빼버려. 과감하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빼는 이 미국 내에서 방식이 예.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똥을 싼 건 미국인데 네. 그걸 독일에 화풀이하는 건 불똥이 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뭘 앞으로 뺀다 만다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원인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그러니까. 과정. 예컨대 아까 우리 논설위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GPR, 뭐 글로벌 뭐 포스트 리뷰 같은 체계적 검토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홧김에 또는 안가품으로 예. 보복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나올 수도 또 있는 있다. 굉장히 비논리적 접근을 한다는 거죠. 비논리적 접근을. 저는 다시 돌아가서 AI 중심의 그러니까 AI로 시작된 전쟁이다 하면 진짜 저는 머릿속에 그 말 한 순간 저는 약간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지금 방금 말씀 비논리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대혼란이 제 머릿속에 있네요. AI의 이 생성형 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비논리성입니다. 그건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지금 LLM이라는 세계에서 살 때 왜 인간 정신의 나약한 지점을 노려서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거기서 인간은 노예가 되는가, 이 원리적인 면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부족적인 성향에다가 그 어떤 충동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적 본성을 갖고 비논리적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학습하고 들어오는 어떤 AI가 뭐가 논리적입니까? 트럼프하고 딱 맞네요. 우리의 취약 지점을 공략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사실 저 벌써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모시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너뛰어서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사실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종대 전 의원이 쓰셨던 여러 가지 저작 중에 2000년대 초반 자주파 동맹파에 관련된 저작. 노무현 시대. 예, 저는 그 명조를 아직도 집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논란 있을 때 정동영 전 장관이 내 어떤 구성시 발언이죠. 있을 때 가장 먼저 정답을 얘기해 주실 분이 바로 김종대 의원이다라고.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그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 그것과 관련된 논란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근데 그 책의 프레임대로 이 사건을 한번 보자면은 역시 위성락 정동영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수십 년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NSC 상임위원장이었을 때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은 외교부의 국장이었어요. 북미국장. 북미국장이라 하면 사실은 그 핵심적인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북미국장 하다가 그 부적절한 회식 발언 파동이 있고 잘립니다. 잘렸어요. 그런데 잘리면 좌천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NSC에 또 저 실장으로 영전을 하네. 그런 일이 예.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약간 충돌 안푸 같은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또 통일부 장관으로 왔는데 이성락은 당시 국장은 안보실장으로 와 있는 거야. 이게 사실 드라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미국 드라마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설명을 그런데 이걸 부탁드립니다. 갖다가 이제 제가 더 얘기하면 다음 주에 조선일보에서 김종대가 자주동맹파로 이 프레임 한 거를 이 먹잇감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한간에는 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제일 쓰기 좋은 기사가 이 내용이거든. 이거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자주동맹파는 내가 조선일보에 기사거리 안 주려고 지금부터 하는 말인데 그건 지나간 프레임이고 지나간 프레임이다. 지나간 프레임입니다. 예. 단지 북한과 대화에 대한 열정의 차이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이견은 정부 내에서 당연히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게 정상이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거 안보 보안과 관련된 1급 정보, 긴밀한 정보에 대한 걱정 우려는 어떻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이것도 두 번째 개소리. 예, 개소리다. 예. 그 저기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는 신호 영상 정보를 90% 이상 미국에 의존했고 실제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 군사 용어로 헬멧이라고 헬멧 가로 세로 30cm 되는 건데 그 영상 사진을 미국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30cm 정도면 어느 정도 정밀한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 시설이나 표적에 이 정찰위성 KH 그룹의 이제 미국 정찰위성은 이거를 촬영하는데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돌다가 북한의 표적 가까이에서 극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치듯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북극에서는 먼 우주에 있던 위성이 스치듯이 지구를 지나가는데 북한 쪽의 고도가 확 낮아지는 게 이게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6번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게 민간 위성하고 다른 군사 위성은 측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3차원 영상에다가 그러면 이 동향 같은 게 바로 파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한 구성에 대한 2006년, 7년, 막 12년 이때 나온 기사들 보면 측면 사진이에요. 이건 미국의 정찰 위성 사진이 그 리크가 된 거고.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그 사진에 2016년에 KBS 보도에도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뿌려준 거예요. 다 뿌려준 거고. 그래서 그게 정찰위성 사진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민간 위성은 꿈도 못 꾸는 대구경 합성 레이더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파를 우주에서 쏘면은 그 지구의 굴곡 3차원 굴곡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반사되는 속도의 차이가 나요. 요걸 분석하면 3차원 지형이 얻어지죠. 그럼 뭐 거의 완벽하게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이 기능이 지금은 민간 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이 돼 가지고 저기 오히려 펜타곤이 그 영상을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군이 정보를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우리가 민간 회사에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사이에 한국의 정찰 위성 5개를 띄웁니다. 그렇죠. 띄웠어요. 앞으로 띄울 것까지 하면 10기예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가 미국에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일방적으로 정보 의존할 때 미국이 끊었다 그러면 그때는 대한민국 안보가 망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영향이 크게 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게 역전된 거예요. 펜타곤 영상보다 상업위성 퀄리티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런 상황. 양도 더 많아. 그래가지고 정보 준다 안 준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하고 중동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정찰 자산이 지금 현재요. 그러면 사실은 의도적인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그걸 하네요. 조선일보 특히 동아일보가 그냥 마구마구 이 기사를 띄우면서 정보 끊어졌다고 그렇죠. 지랄 연병을 한 거예요. 지랄 연명은 개인 의견이시죠? 네. 근데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삐처리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가 있는데도 네.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그래요? 진지게 모실 걸 그랬습니다. 아예 지금 중간에 저희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쿠팡이 있는데요. 네. 그 쿠팡은 다음 기회. 제가 왜 그러냐면 기준형 의원 나오실 때마다 질문합니다. 쿠팡 이거 도대체 안보하고 이렇게 합쳐서 결부를 시켜서 우리한테 계속 협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준형 논설위원이 소 심플한 얘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답답합니다. 왜냐면 계속 쿠팡 얘기가 계속 소 심플하게 그냥 우리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너무 법대로 답답한데요. 자, 그 얘기는 네. 다음 기회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오늘은 이것까지 논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30분 약속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50분, 45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요즘 나는 나오고 있어요. 오후에 저기 다이브에서 고영준 나오고 다이브에서 고영준의 다이브에서 나오고 계시고요. 뷰리핑 아침에서도 꼭 모셔서 말씀 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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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